평생 남을 먹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손목이 버텨주지 않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 저는 손님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리고 아들 사이의 갈등과 화해 이야기를 전합니다. 설거지에 걸린 35분,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춘천의 아침은 언제나 물안개로 시작됩니다. 소양강 위에 은빛 안개가 들이우면 산등성이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잠시 후 햇살이 스며들면 감춰져 있던 산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 삶도 그랬습니다. 흐릿하게 버텨온 세월이 이제야 조금은 선명해지는 기분입니다. 저는 윤정화, 올해 68입니다. 평생을 춘천 시내 한 대학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살았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켜 쌀을 씻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수백 명분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손목이 부러질 듯 아파도 무릎이 시려와도 국자만큼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을 먹이는 게 제 일이었고 또 제 기쁨이었으니까요. 작년 가을 결국 손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인대가 많이 손상돼서 최소 1년은 무거운 걸 들지 마세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손은 여전히 먼저 움직였습니다. 특히 명절만 다가오면 더욱 그렇습니다. 손이 근질거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구정 연휴 둘째 날입니다.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갈비찜 한 솥, 잡채 한 접시, 동그랑땡 30개, 나물 5가지,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삼키며 국자를 저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오늘 온다고 했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눈발이 굵어집니다.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물을 썰 때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은상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무된장국이니까. 11시 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은상의 목소리 뒤로 다혜가 따라 들어옵니다. 눈밑이 시커멓습니다. 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거겠지요. 어서 와. 춥지? 들어와. 식탁 위 음식들을 본 은상이는 감탄합니다. 와, 엄마 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손목은 괜찮아요? 정화는 미소를 지었지만 다혜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질조차 무겁게 보였습니다. 그 마음 알지. 나도 젊었을 때 밤새 식당에서 일했으니까. 밥상머리에서 은상이는 회사 얘기, 동네 소식을 나누었지만 다혜는 고개를 끄덕일 뿐 말이 없었습니다. 피곤이 얼굴에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화가 그릇을 치우려 할 때 다혜는 소파로 향했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텔레비전을 켭니다. 은상이가 얼른 일어나며 말합니다. 엄마, 내가 할게. 엄마는 앉아 계세요. 싱크대에 선 순간 물이 받아지는 소리와 함께 손목에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고무장갑을 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은상이 그릇을 옮겨놓고 거실에서는 드라마 재방송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릇을 헹구며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매번 이렇구나. 내가 하고 같이 먹고 내가 치운다. 요즘은 은상이 도와주지만 며느리는 언제나 쇼파다.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 한마디조차 들어본 적이 없구나. 마지막 그릇을 씻고 나니 타이머가 3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빨간 숫자가 또렷이 눈에 박혔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려 젓가락을 놓치자 달그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고무장갑을 벗고 부엌불을 끄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거실에는 다혜가 소파에 몸을 깊이 파묻고 있었고 은상이는 여전히 부엌을 오가며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눈은 굵어져 세상을 하얗게 덮어갔습니다. 그날 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남을 먹이며 살아온 게 제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만 좀 쉬어라. 혼자 다 짊어지지 말아라. 며느리가 밉진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하지만 정말 가끔은, 아주 가끔은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왜 이리도 먼 걸까요? 봄은 늘 천천히 오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스며듭니다. 춘천의 긴 겨울이 끝나고 소양강변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어버이날도 어느새 다가와 있습니다. 손목 수술 후 처음 맞는 어버이날이라 올해는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5월 7일 토요일 하루 전날 새벽부터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소갈비, 며느리가 즐겨 먹는 새우, 제철 나물들. 장바구니가 묵직해질 때마다 손목이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버이날에는 밥상이라도 넉넉해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죠. 부엌에서 재료를 손질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볼까? 평소엔 부탁도 못하고 혼자 다 했지만 오늘만큼은 작은 도움을 청해봐도 되지 않을까? 어버이날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갈비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질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은상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이어 다혜도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온 모양입니다. 어머니, 카네이션이에요. 다혜가 붉은 카네이션 화분을 내밀었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화분이었습니다. 고마워. 참 예쁘네. 화분을 받아 거실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된장찌개. 큰 상이었습니다. 은상이가 연신 감탄했습니다. 엄마 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손목 아프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다혜는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듯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왔으니 고맙긴 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은상이가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 클라이언트 미팅, 밤새워 코딩한 일들. 다혜는 가끔 상추쌈을 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나마 화목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다혜야. 네, 어머니.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혹시 수저랑 접시만 치워줄 수 있을까? 내가 음식은 다 차렸으니까.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혜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 다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초대하셨잖아요. 저는 오늘 일 말고 쉬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일주일 내내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느라 지쳤거든요. 여기서는 제 자리도 손님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작은 돌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초대? 그래, 제가 초대했죠. 하지만 가족 간에도 초대와 손님이 그렇게 명확히 나뉘어야 하는 걸까요? 은상이가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할게요. 엄마는 앉아 계세요. 다혜도 피곤하니까 쉬어. 그는 재빨리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다혜를 향해 낮게 말했다. 다혜, 엄마 손목 아프신 거 알잖아. 이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다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파로 향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은상이와 함께 그릇을 닦으며 손목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심했습니다. 고무 장갑 낀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제가 할 테니까 쉬세요. 은상이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했어. 마지막 냄비를 닦는데 손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순간 수세미를 놓칠 뻔했지만 겨우 참고 냄비를 헹궜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부엌 메모판 앞에 섰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공동 식사 후 그릇 정리 15분, 누구나 가능한 일.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제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말없이 해온 일을 이제야 말로 표현하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를 붙이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주말이었습니다. 은상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우리가 점심 사드릴게요. 밖에서 먹어요. 아니야. 집에 와. 내가 간단히 차릴게. 엄마 손목 아프잖아요. 괜찮아. 김밥이랑 어묵탕만 할 거야.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약속대로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김밥 2줄, 어묵탕 1냄비, 깍두기. 평소보다 훨씬 간소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혜가 일어나려는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다혜야, 혹시 봤니? 부엌에 붙여둔 메모. 다혜가 부엌을 돌아봤습니다. 메모판의 종이를 보더니 다시 돌아섰습니다. 봤어요. 근데 어머니, 전 정말 피곤해요. 병원에서 치매 환자분들 케어하느라 진이 빠져요. 여기서만큼은 쉬고 싶어요. 15분이야. 15분. 다혜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초대받은 손님이에요. 한국에서는 초대한 쪽이 모든 걸 준비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님, 또 손님이라는 말. 가족이 아니라 손님. 은상이가 이번엔 단호하게 말했다. 다혜, 엄마 손목이 이제 한계야. 우리 둘 다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돼. 나부터라도 도울게. 다혜가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아무 말 없이 소파로 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메모를 떼어냈습니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시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양이 적어서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손목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접시를 들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은상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제가 할게요. 됐어. 거의 다 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반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하는 것도 미안하다는 표정을 보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목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어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혀를 찼습니다. 또 무리하셨네요. 이러다 재수술해야 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집에 돌아와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깨끗이 정리된 싱크대, 가지런히 놓인 그릇들, 반짝이는 가스레인지. 평생 이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먹이고 치우고 다시 먹이고. 그게 제 일이자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꼭 일방적인 희생이어야 하는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받기만 하는 것도 사랑일까요? 창밖으로 소양강이 보입니다. 봄볕에 반짝이는 물결이 눈부십니다. 저 강물도 흐르다 보면 바다에 닿겠죠. 제 마음도 언젠가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들은 가족 상담 프로그램이 생각났거든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 손목도 마음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여보세요. 춘천시 주민센터입니다. 가족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 가족상담실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햇살이 닿는 창가에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고, 벽에는 가족은 서로의 거울입니다라는 문장이 조용히 빛났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상담사가 내 쪽으로 머그컵을 밀어주며 물었다. 어머님,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처음엔 말이 막혔다. 여든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며 집안일을 남에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말없이 기다려주는 눈빛 앞에서 나는 천천히 문장을 꺼냈다. 평생 남을 먹이며 살았어요.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얇은 책자를 펼쳤다. 비슷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합의로 역할을 나누어 보는 가족 합의서라는 게 있어요. 말로 하면 감정이 섞여 어려우니 글로 가볍게 약속을 정리하는 겁니다. 책자에는 여러 집의 사례가 실려 있었다. 요일별 설거지, 20분 청소, 식사 후 10분 정리 시간을 단위로 나누자 일이 갑자기 작아졌다. 나도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나는 종이를 꺼내 칸을 그었다. 제목은 우리 가족 가사분담표. 상 차리기 20분, 상 치우기 15분, 설거지 15분, 음식 만들기 60분. 숫자가 늘어서자 비로소 보였다. 내가 하루에 쏟아붓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딱 15분이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봄비가 잦아들고 라일락 냄새가 골목을 채우던 주말. 아들 내외가 왔다. 이번엔 일부러 간단히 차렸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밥상을 앞에 두고 나는 종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엔 부탁이 아니라 제안이야. 이건 우리 세 사람이 같이 지키는 약속이었으면 해. 다혜가 수저를 내려놓았다. 짧은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다. 어머니, 가족 일이 표로 해결되나요? 회사 같아서 정이 없어 보여요. 가슴 한쪽이 저렸지만 나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다. 정을 지키려고 쓰는 약속이야. 서로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누자는 뜻이고. 은상이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 다혜, 엄마 손목 상태 알잖아. 한 번만, 설거지 15분만 같이 해보자. 내가 옆에서 할게. 다혜는 시선을 피했다. 병원에서 일주일 내내 사람을 돌봐요. 주말엔 여기선 그냥 쉬고 싶어요. 솔직히 이 집에 오면 제 자리도 늘 손님 같거든요. 이번엔 손님이라는 말이 변주되어 돌아왔다. 같은 뜻이지만 다가오는 감정은 달랐다. 여기선 제 자리도 손님 같다. 그 말에 다혜의 외로움이 섞여 있다는 걸 나는 늦게야 알아챘다. 말끝에 남은 정막을 깨며 은상이 결심한 듯 말했다. 그럼 오늘은 내가 전부할게. 대신 다음번엔 우리 셋이서 15분만 같이 하자. 내가 타이머도 맞출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다음 만남에서 나는 식사 후 일부러 부엌에 가지 않았다. 식탁 위 그릇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10분, 20분 거실 시계 초침이 유독 크게 들렸다. 다혜는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했고 은상은 나와 그릇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결국 은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치울게. 엄마는 앉아 있어. 내가 함께 일어서려는 순간 손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번개처럼 치고 올라왔다.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달그락. 정적 속에서 작지만 깊은 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굴렀다. 엄마! 은상이 내 손을 붙잡았다.
수술 자리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다혜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아프다고 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더 아픈 건 떨어진 젓가락과 그대로의 식탁, 그리고 아무도 시작하지 않은 15분이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짧게 혀를 찼다. 또 무리하셨네요. 이러다 재수술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집에 돌아오자 부엌은 말끔했다. 반짝이는 싱크대, 가지런한 그릇들. 평생 나를 지탱해준 공간이 그날따라 멀게 느껴졌다. 그 밤 나는 은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앞으로 집에 초대하긴 어렵겠다. 손목이 더 안 좋아졌어. 미안해. 곧바로 답장이 왔다. 엄마, 우리가 도울게요. 초대 안 해도 우리가 갈게요.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그 말이 고마웠지만 나는 알았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까지 떠안는 건 해결이 아니라 연장이라는 것을. 계절은 바뀌었지만 마음은 쉽게 가벼워지지 않았다. 어느 주말 은상이 혼자 들렀다. 다혜는 야간 근무라고 했다. 차를 내려놓으며 은상이 말했다. 엄마, 다희한테 너무 서운해하지 마. 진짜 많이 지쳐 있어. 알아. 그럴 거야. 그래도 엄마도 힘들잖아. 그래서 앞으로 내가 더 할게. 엄마 힘들게 안 할게. 나는 잠시 주저하다가 오래 묻어두었던 물음을 꺼냈다. 은상아, 넌 왜 늘 다의 편에 서 있니? 그가 눈을 들었다. 편이라는 단어에 놀란 듯했다. 편드는 게 아니고 그냥 다희가 무너질까봐. 그래서 더 강하게 말하기가. 그 뒤로 우리의 만남은 주로 집 밖에서 이루어졌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헤어지는 일, 가벼운 안부. 집안의 온도와 냄새, 물 끓는 소리, 설거지 무르의 미지근함. 그런 감각들이 빠진 만남은 의외로 단정했지만 오래 머물지 못했다. 초여름 어느 날 시장 입구에서 다혜를 우연히 마주쳤다. 어머니, 손목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 너도 요즘 괜찮니? 짧은 대화였다. 다혜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서운함,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여기선 제 자리도 손님 같아요. 그 말의 뿌리를 나는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이 집은 내 평생의 자리였지만 다혜에게는 아직 앉을 자리가 없었던 걸까? 집에 돌아와 혼자 먹을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다. 떨어진 접시를 금으로 잇듯 관계도 고쳐질 수 있을까? 금이 보이더라도 그 결이 새로운 무늬가 될 수 있을까? 전화가 울렸다. 은상이었다. 엄마, 추석은 어떻게 할래요? 달력을 보니 어느새 계절은 여름 끝자락.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 한 계절을 통째로 건너뛴 듯했다. 글쎄, 아직 생각 못했다. 그럼 올해는 우리 집에서 해요. 엄마는 오시기만 해요. 순간 가슴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다혜는 괜찮대? 응, 다희가 먼저 말했어. 이번엔 우리가 준비하자고.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아주 조금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방향을 바꿔 내게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이번엔 내가 초대받는 사람이 되는 걸까? 아니, 우리 셋이서 같이 하는 명절이 되는 걸까? 창밖으로 소양강 물결이 저녁빛을 받아 잔잔히 흔들렸다. 계절이 분명히 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도 아주 느리지만 그쪽으로 따라가고 있었다. 추석이 다가왔다. 올여름의 숨가쁨이 물러가자 선선한 바람이 골목을 씻어냈다. 소양강변 코스모스가 고개를 흔들던 9월의 어느 날 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다. 서울행 버스 창밖으로 논이 황금빛을 띠었다. 수학의 계절.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는 거둘 때도 되었을 텐데 마음 한쪽이 이유 없이 허전했다. 가방에는 반찬통 3개에 깻잎 장아찌, 오이 소박이,
멸치볶음. 빈손으로 가기 싫었지만 예전처럼 큰 짐은 들지 않았다. 손목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 현관이 열리자 은상이 먼저 달려나왔다. 집안에서는 전을 부치는 기름 냄새와 끓는 탕의 김이 퍼졌다. 다혜는 앞치마를 두르고 얼굴이 상기돼 있었다. 부엌에는 동그랑땡, 호박전, 김치전이 접시마다 높이가 제각각으로 쌓여 있었다. 모양은 투박했지만 노력의 온도가 느껴졌다. 싱크대는 그 노력만큼 어질러져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평소라면 손이 먼저 움직였겠지만 오늘은 참았다. 이번 초대의 주인은 다혜였다. 오늘만큼은 내가 손님이 되어야지. 그렇게 다짐했으나 마음이 완전히 편하진 않았다. 다혜가 허둥대는 뒷모습을 보며 명절이라는 일이 얼마나 큰 노동이었는지, 그리고 그 세월을 내가 얼마나 묵묵히 버텼는지 새삼 실감했다. 점심상은 생각보다 풍성했다. 잡채, 갈비찜, 나물, 전, 송편까지. 다혜는 야간 근무 뒤에도 이틀을 붙잡고 만들었다고 했다. 맛있다, 다혜. 정말 수고했어. 말을 하며 알았다. 칭찬이 아니라 감사의 보고였다는 것을. 식사가 끝나자 나는 거실로 먼저 물러났다. 가방에서 작은 타이머를 꺼내 탁자 한편에 올려두었다. 소리 없이 켜진 빨간 숫자가 선명했다. 구내식당에서 쓰던 것과 같은 모델. 시간을 나누는 연습. 오늘은 그걸 해보고 싶었다. 부엌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다. 한동안은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듯 했지만 곧 발맞춤이 어긋났다. 당신이 해. 난 이틀 내내 준비했잖아. 같이 하자. 빨리 끝내고 쉬자. 왜 꼭 같이 해야 해? 난 충분히 했어. 목소리가 높아지기 직전 소리가 뚝 끊겼다. 잠시 뒤 젖은 손을 닦으며 은상이 거실로 나왔다. 다혜는 소파로 와서 무릎 위 손을 포개고 앉았다. 명절 준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타이머를 다혜 쪽으로 살짝 밀자 그녀의 시선이 빨간 숫자에 붙들렸다. 그때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며칠 전 다시 다듬은 가족 합의서 초안. 이번엔 요구가 아니라 제안으로 적었다. 우리 가족 명절 약속. 첫째, 음식을 준비한 사람은 설거지 면제. 둘째, 초대한 사람이 주도하되 모두가 작은 몫을 나눔. 셋째, 건강 상태를 고려한 역할 조정. 넷째, 시간 제한 1인 최대 15분. 은상이와 다혜가 고개를 맞대고 읽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설명 대신 나는 짧게 덧붙였다. 예의는 한쪽이 다 내는 비용이 아니야. 서로 조금씩 내야 오래 가. 다혜가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진짜 초대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벅차네요. 어머니가 지금껏 해오신 걸 오늘 몸으로 알았어요. 목 끝에서 떨림이 올라오는 표정. 늘 단단하던 며느리가 오늘은 지친 한 사람으로 보였다. 나는 다혜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다. 그래서 나누자고 하는 거야. 누구도 쓰러지지 않게. 은상이 종이를 다시 들고 조항마다 손가락을 짚었다. 좋다. 이건 내가 먼저 시작할게. 설거지 15분. 지금 바로. 그는 주방으로 돌아갔다. 다혜가 잠시 망설이며 타이머 버튼을 눌렀다. 15분이 14분 59초, 14분 58초로 작게 흘러내렸다. 그 숫자를 보며 문득 생각했다.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지만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차와 과일과 송편을 접시에 올려 함께 둘러앉았다. 이번엔 일이 아닌 이야기가 테이블에 올랐다. 다혜는 밤마다 치매 환자를 돌보며 무너지는 마음을 털어놨다. 집에 와서만큼은 일의 냄새를 맡지 않고 싶었다고. 은상은
프로젝트의 불안정함과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한 죄스러움을 고백했다. 나는 내 차례가 오자 평생 국을 젓던 손으로 말 대신 컵을 감싸쥐었다. 먹이며 살았던 기쁨, 그리고 더는 몸이 버텨주지 않는 슬픔을 천천히 풀어놓았다. 무엇보다 부탁이라는 말을 배우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를. 해가 기울었다. 창밖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자 거실 불빛이 차례로 켜졌다. 타이머는 어느새 0을 가리켰고 짧은 알람이 한 번 울렸다. 끝을 알리는 소리였지만 우리 새세계는 이상하게 시작 신호처럼 들렸다. 그럼 우리 다음 설에는 어떻게 할까요? 처음으로 다혜가 우리를 미래형으로 불렀다. 그때 가서 또 정하자. 대신 이번 원칙은 그대로. 같이 15분. 은상이 웃었다. 다혜도 나도 따라 웃었다. 나는 깨달았다. 누구 한 사람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이제 우리의 시간은 각자의 15분을 모아 함께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아들 집 작은 방에서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다. 다혜의 지친 얼굴, 은상이의 단호했던 한마디, 그리고 셋이 처음으로 함께 나눈 긴 대화.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부엌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 눈을 떴다. 살며시 문을 열고 나가니 다혜가 컵에 물을 따르고 있었다. 새벽 4시.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내가 하루를 시작했을 테지만 오늘은 조용히 멈춰 있었다. 다혜는 나를 발견하고 순간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숙였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정적 속에서 냉장고 소리만 잔잔히 울렸다. 다혜가 입을 열었다. 어제 병원에서 치매 할머니가 계속 우리 며느리는 날 싫어해라고 하셨어요. 그냥 증상일 텐데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혹시 나도 어머니께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바라봤다. 목소리에는 피곤과 함께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추석 당일. 창밖은 이른 햇살로 반짝였다. 이번엔 셋이 나란히 부엌에 섰다. 은상은 과일을 깎고 다혜는 전을 데우고 나는 제사상에 올릴 그릇을 챙겼다. 신기하게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손길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웠다. 다혜가 무거운 걸 들려하면 은상이 바로 달려와 대신했고 내가 높은 선반에 손을 뻗자 다혜가 얼른 받쳐주었다. 처음으로 명절 준비가 함께하는 일이 되었다. 차례를 마치고 우리는 식탁에 모였다. 나는 준비해온 종이를 펼쳤다. 제목은 우리 가족의 약속. 어제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조항이 적혀 있었다. 첫째, 음식을 만든 사람은 설거지 면제. 둘째, 초대한 사람이 주도하지만 모두 작은 몫을 나눈다. 셋째, 건강을 고려한 역할 분담. 넷째, 같이 먹었으면 같이 15분. 은상이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엄마, 이번엔 나도 서명할게요. 엄마랑 아내 둘 다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할게요. 그동안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도망쳤던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늘 중재만 하던 아들이 스스로 약속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이었다. 다혜도 한참 종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예전엔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네요. 부탁이라고 해주신 게 계속 마음에 남아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내가 원했던 건 늘 그 한마디였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 가족이라서 할 수 있는 말. 다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집에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어요. 거기가 유일한 쉼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도 쉬셔야 하잖아요. 저만 쉴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는 다시 타이머를 꺼냈다. 하지만 이번엔 용도가 달랐다. 이제 이걸로 시간을 재지 말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기록해 보자. 버튼을 누르자 1초, 2초, 3초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점심 준비가 이어졌다. 다혜는 앞치마를 둘렀고 은상은 재료를 꺼냈다. 나는 양념을 맞추며 웃음을 지었다. 일은 일이 아니라 이야기가 되었고 웃음이 부엌을 채웠다. 15분이 지나 알람이 울렸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함께하니 일이 아니라 놀이였다. 식사가 끝난 뒤 우리는 합의서에 나란히 서명했다. 윤정화, 박은상, 김다혜. 세 개의 이름이 선명하게 이어졌다. 그 순간 손목의 통증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가벼워지니 몸까지 한결 편안해졌다. 다혜가 합의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혈연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기로 약속한 가족. 불완전하지만 함께 노력하는 가족. 저녁 무렵 둥근 보름달이 떴다.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달을 올려다보았다. 다혜가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다음엔 제가 먼저 부탁드릴게요. 김치 담그는 법 꼭 배우고 싶어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다. 그래, 천천히. 같이 하자. 달빛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다. 가족은 함께 시간을 나누는 사람들이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춘천의 하늘에는 한방눈이 소복이 쌓이고 소양강은 얼어붙어 반짝였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만큼은 차갑지 않았다. 추석을 기점으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며 눈송이처럼 서로의 마음을 덮어주고 있었다.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였다. 장소는 번갈아 달랐지만 의미는 같았다. 집에서든 식당에서든 혹은 소양강변 벤치에서든 함께 모여 15분씩 무언가를 나누는 시간. 설거지일 때도 있었고 요리나 산책일 때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시간을 함께 쓴다는 사실이었다. 다혜는 정말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러 왔다. 주말 아침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채 배추를 절이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며느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다. 맞벌이 부모 밑에서 자라 늘 집밥이 그리웠다는 고백. 사실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만든 건 늘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피했던 것 같아요. 그제야 알았다. 거부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걸. 비교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녀를 물러서게 했던 것이다. 은상도 달라졌다. 더 이상 중간에서 눈치만 보는 아들이 아니었다. 때론 아내의 편에, 때론 내 편에 섰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우리를 먼저 생각한다는 점이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화이트보드를 가져왔다. 그 위에는 가족 일정이 빼곡히 적혔다. 다혜의 야간 근무, 은상의 프로젝트 마감일, 내 병원 진료일. 서로의 일정을 보며 이해했고 이해하니 배려가 따라왔다. 시간은 흘러봄이 왔다. 소양강변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4월, 우리는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이번에는 각자가 음식을 준비했다. 나는 김밥을, 은상은 과일을, 다혜는 샌드위치를.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을 때 불과 1년 전엔 상상조차 못한 풍경이라는 걸 실감했다. 어머니, 저희 잘하고 있는 거죠? 햇살에 비친 다혜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럼 아주 잘하고 있지. 설날이 다가왔을 땐 예전처럼 갈등이 두렵지 않았다. 사흘 전 전화로 역할을 정했기 때문이다. 떡국은 내가, 저는 다혜가, 나물은 모두가 함께. 당일 아침 부엌에선 7080 가요가 흘렀다. 다혜는 전을 부치며 콧노래를 불렀고 은상은 설거지를 하며 리듬을 탔다. 나는 떡국 국자를 저으며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이 내가 바라던 풍경이었다는 것을.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서로의 시간을 나누는 것.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오래된 가족 합의서를 다시 꺼냈다. 얼룩진 종이 위에 다혜가 새로운 항목을 적었다. 매년 이날을 가족 화해의 날로 정하면 어떨까요? 좋은 제안이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기 시작한 날을 기억하는 방법. 은상도 맞장구 쳤다. 엄마랑 아내, 둘 다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이제는 내가 먼저 지킬게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몇 달 후 다혜가 깜짝 선물을 내밀었다. 하늘색 타이머였다. 숫자 위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함께하는 시간. 눈물이 솟구쳤다. 며느리가 이제는 함께 시간을 기록하고 싶어 한다니. 우리 부엌에는 2개의 타이머가 생겼다. 빨간 타이머는 요리 시간을 재고 하늘색 타이머는 가족의 시간을 기록한다. 2 타이머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 우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상징하는 듯 했다. 삶은 참 묘하다. 68년을 살아 이제야 배운 것들이 있다. 예의는 정해진 틀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 사랑은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것.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로 이어진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부엌에서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굳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할 수 있으니까.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번지고 소양강 물결이 붉게 빛난다. 계절은 또 흘러가지만 우리 가족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어머니, 저녁 됐어요. 다혜의 환한 목소리가 들리고 은상이가 내 손목을 살뜰히 잡는다. 식탁에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밥상이 차려져 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감사의 인사를 나눈다. 음식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 함께 있어줘서, 이해해줘서, 기다려줘서, 그리고 깨닫는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다는 것. 타이머는 오늘도 조용히 시간이 흐른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 가족의 심장 박동 같다. 박자는 다르지만 어우러져 흐르는 세계의 맥박. 가족은 함께 시간을 나누는 사람들이었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